서울의 심장부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성북동의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저택은 현대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통유리와 차가운 금속, 그리고 미니멀리즘을 극도로 추구한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3층짜리 저택은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보석처럼 빛났지만 그 내부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이곳은 유성그룹의 최연소 회장 강주원의 왕국이자 감옥이었다. 저녁 8시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저택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뒷좌석에서 내린 강주원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이어진 경무의 피로와 타고난 냉소적인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슈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만 날카롭게 빛나는 그의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를 맞이한 것은 나이든 집사와 2명의 사용인이었다. 그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건넸지만 주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그의 시선은 곧장 2층으로 향했다. 아들 하윤이가 있을 곳이었다. 하윤이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이라고는 실려있지 않은 오직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이었다. 박민서 씨와 함께 놀이방에 계십니다. 저녁 식사도 모두 마치셨고요. 집사의 대답에 주원은 말없이 계단을 올랐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두꺼운 카펫 위에서도 유난히 무겁게 울렸다. 놀이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아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주원의 굳어있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문틈으로 본 광경에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새로운 보모 박민서가 하윤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간소한 복장은 그녀의 성격을 짐작하게 했다. 문제는 그녀의 행동이 아니었다. 주원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윤이의 식판 위에 남아있는 브로콜리 조각이었다. 주원은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하윤이의 웃음이 멎었다. 아이는 아빠를 보자 반가워하기보다 살짝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민서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주원의 심기를 날카롭게 찔렀다. 이게 뭐지? 주원의 목소리에 놀란 박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돌아보며 주원과 시선을 마주쳤다. 27 혹은 28쯤 되었을까.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에 쌍꺼풀 없는 큰 눈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 같은 눈이었다. 그녀는 주원의 시선이 향한 식판을 보고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윤 도련님께서 브로콜리는 드시지 않으려고 하셔서요. 내 아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판단하라고 당신을 고용한 게 아닐 텐데. 목소리는 차가웠다 못해 서늘했다. 그는 민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내가 준 식단표 못 봤나? 모든 채소는 0.5cm 크기로 잘라서 찌거나 데친 후에 갈아서 수프에 섞어 먹이라고 했을 텐데 왜 브로콜리가 저렇게 통째로 식판 위에 올라와 있는 거지? 내 지시사항이 우스웠나? 그의 말은 비난을 넘어선 모욕에 가까웠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억울한 기색을 내비칠 법도 했지만 박민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식단표는 숙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음식의 질감을 느끼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갈아서만 드리면 나중에 고형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씹는 연습을 위해 일부러 작게 떼어드렸는데 아직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동 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엿보이는 답변이었다. 하지만 강주원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규칙이 깨졌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는 통제광이었다. 자신의 왕국 안에서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그의 규칙대로 움직여야만 했다. 특히 아들 하윤이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었다.
전문가인 척하지 마. 당신은 그냥 부모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당신의 생각 따위는 필요 없어. 알겠나?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종적인 태도는 오히려 주원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최소한 억울해하기라도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잘 훈련된 로봇처럼 그의 말을 입력하고 저장할 뿐이었다. 이런 종류의 인간은 그에게 더 큰 불신을 안겨주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위험했다. 주원은 하윤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긴장한 채 민서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다. 주원은 짧게 혀를 차고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내일 아침 식단부터는 내가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이행해. 한 번만 더 내 규칙을 어기면 그땐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차가운 경고를 남기고 그는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원목문이 닫히자 놀이방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윤이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민서를 올려다보았다. 선생님, 아빠 화났어요. 민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주원 앞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따뜻한 미소였다. 아니에요, 도련님. 아빠는 그냥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 하윤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셔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녀는 남은 브로콜리를 치우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블록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강주원, 유성그룹을 불과 5년 만에 업계 최고로 올려놓은 비정한 경영인, 그리고 6년 전 의문의 독극물 테러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남자. 그의 예민하고 강박적인 성격은 아마도 그때의 후유증일 터였다. 그녀는 그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박민서라는 이름의 평범한 보모일 뿐이었다. 한편 서재에 들어온 주원은 위스키 잔을 채웠다. 황금빛 액체가 얼음과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밝혀주지는 못했다. 그는 박민서를 떠올렸다. 고용하기 전 비서를 시켜 그녀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했다. 지방대학의 아동학과를 졸업했고 몇몇 집에서 보모로 일한 경력이 전부였다. 특이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있었다. 방금 전처럼 예상을 벗어난 전문가적인 견해를 내놓을 때도 그랬고, 자신의 모욕적인 언사를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받아넘기는 그 차분함도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눈. 감정이 없는 듯 텅 비어 보이는 그 눈은 때때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드러냈다. 마치 자신의 고통과 불안 강박까지도 모두 읽어내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게 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그녀를 몰아세웠다. 자신의 내면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6년 전 그날 이후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독극물에 중독되었을 때 그는 지옥을 경험했다. 몸을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영혼에는 깊은 상처와 불신이라는 독이 영원히 새겨졌다. 의사들은 그의 몸에서 독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원인 모를 간헐적인 통증은 그를 괴롭혔다.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빛은 아들 하윤이었다. 아내는 하윤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강박적인 집착과 불신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서 하윤이는 그에게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야만 했다.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그 위험에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었다. 박민서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다시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녀가 하윤이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보살핌은 이전의 그 어떤 보모보다도 완벽했다. 하윤이의 식습관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밤에 깨서 우는 횟수도 줄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불안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방식으로 아들이 안정되어 가는 것, 아들이 자신보다 그녀를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집의 유일한 지배자여야만 했다. 밤이 깊어지고 저택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주원은 여전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고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에서 민서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그녀는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기록했다. 강주원 회장 여전히 경계심이 강함. 하윤이의 식단 문제로 마찰. 그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깊다. 하지만 하윤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의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저택의 주인 강주원처럼.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녀는 그림자처럼 공기처럼 존재해야만 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그저 평범한 보모 박민서로.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른 어둠이 저택을 감싸고 있을 때 박민서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저택의 다른 사용인들보다 1시간 먼저 시작되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주방이 아닌 저택 뒤편에 있는 작은 유리 온실이었다. 강주원이 아들 하윤이를 위해 지은 이 공간은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어 사계절 내내 유기농 채소와 허브를 재배할 수 있었다. 민서는 익숙한 손길로 여러 종류의 허브 잎을 따고 작은 채소들을 수확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어떤 허브가 하윤이의 예민한 장에 도움이 되고 어떤 채소가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하윤이는 단순한 편식쟁이가 아니었다. 아이는 여러 종류의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면역 체계가 약한 아이였다. 주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하윤이만을 위한 조리대 앞에 섰다. 전날 밤 강주원의 명령대로 그녀는 모든 재료를 정확히 0.5cm 이하로 잘랐다. 그리고 그것들을 찜기에 넣고 조심스럽게 익혔다. 모든 조리도구는 하윤이 전용이었고 사용 전후로 열탕 소독을 거쳤다. 그녀의 행동은 요리라기보다는 차라리 실험에 가까웠다. 정밀하고 체계적이며 어떠한 감정도 개입되지 않은 듯 보였다. 그 모습을 2층 복도에서 강주원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아침 운동을 가기 위해 방을 나섰던 주원은 우연히 1층 주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난간에 기댄 채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민서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저울을 이용해 각 재료의 무게를 밀리그램 단위까지 측정했고 온도계로 물의 온도를 확인했으며 조리 시간을 초 단위로 맞추고 있었다. 마치 중요한 화학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원 같았다. 저런 사람이 왜 고작 보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젯밤의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서류는 깨끗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평범한 보모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식탁의 분위기는 어제 저녁만큼이나 차가웠다. 민서는 주원의 지시대로 모든 재료를 곱게 갈아 만든 수프를 하윤이 앞에 놓았다. 하윤이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어제와는 달리 음식을 입에 가져가는 것을 망설였다. 아이는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안 먹을래요. 주원의 미간이 좁아졌다. 하윤아 먹어야지. 몸에 좋은 거야. 싫어요. 맛없어요. 어제 선생님이 해주신 닭고기 조각이 더 좋아요. 아이의 순진한 불평은 식탁에 앉은 어른 2명에게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주원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민서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박민서 씨. 주원이 그녀를 불렀다.
네, 회장님. 하윤이가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지켜봐. 다 먹기 전에는 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해. 알겠습니다. 민서는 하윤이의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아이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를 억지로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이 음식이 왜 필요한지, 이걸 먹으면 얼마나 튼튼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하윤이는 마지못해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원은 왠지 모를 패배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엄격한 규칙이 오히려 아들에게서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유성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아있는 강주원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온전히 서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진혁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의 내용 때문이었다. 박민서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이합니다. 2년 전 이력까지는 명확한데 그 이전의 삶은 거의 지워져 있습니다. 출신 대학 기록은 있지만 졸업 이후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가족 관계도 불분명하고 교우 관계도 거의 없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범죄 기록은 깨끗합니다. 신용정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원은 마른 세수를 했다. 미스터리한 여자.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는 저택에 그런 정체불명의 인물이 아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불안했다. 그때였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의 한 귀퉁이에 인쇄된 화학물질의 분자 구조식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M&A를 앞둔 바이오 기업의 신약 관련 자료였다. 그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6년 전의 기억이 예고 없이 덮쳐왔다. 그날은 그의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던 날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축하와 아첨을 건넸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삼촌 당시 부회장이었던 강태준과 눈을 마주치며 잔을 부딪혔다. 삼촌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왜 그토록 부자연스러워 보였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샴페인을 마신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쓰러졌다. 온몸에 혈관이 불타는 듯 했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의식은 흐려졌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국내 최고의 의료진도 속수무책이었다.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독이었고 해독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위를 떠돌던 사흘째 밤, 그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절박하면서도 놀랍도록 침착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이건 신경독과 세포 변성독의 혼합물이에요. 기존 해독제로는 안 돼요. 제가 개발 중인 실험 물질이 있어요. 성공 확률은 장담할 수 없지만 이대로 두면 확실히 죽어요. 의사들의 만류와 고성이 오갔다. 하지만 결국 절망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차가운 주사액이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감각, 그리고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흰 가운을 입은 채 링거 스탠드를 붙들고 그의 상태를 밤새 지켜보던 가느다란 실루엣. 그녀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이름도 소속도. 그저 연구원이라는 직함만이 어렴풋이 떠오를 뿐이었다. 그녀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는 살아남았고 독은 제거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건의 배후에는 삼촌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조카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다. 그는 이전보다 더 냉혹하고 더 무자비해졌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를 살린 그 연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나중에 사람을 시켜 그녀를 찾아보려 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주원은 이마에 솟은 식은 땀을 닦아내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봐. 그날 오후 주원은 예정보다 일찍 퇴근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원에서 하윤이와 함께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서를 발견했다. 하윤이의 팔에 작은 발진이 돋아나 있었고 민서는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발라주고 있었다. 주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또다시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적인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도련님께서 잔디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진정작용이 있는 연고를 발라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연고인지 내가 어떻게 알고 당신 마음대로 사용해 당장 그만두지 못해. 주원이 쏘아붙이며 다가왔다. 하지만 하윤이는 아빠의 분노에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민서의 품에 더 파고들며 말했다. 아빠 이거 시원해요. 선생님이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주원은 걸음을 멈췄다. 만들어줬다고 그는 민서의 손에 들린 유리병을 노려보았다. 투명한 연고 안에는 잘게 빠인 푸른 잎사귀 같은 것이 보였다. 이게 대체 뭐지?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조금 옅어졌다. 민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캐모마일과 칼렌듈라를 증류수에 우려내 만든 겁니다, 회장님. 한겹 및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천연 성분입니다. 도련님의 피부는 화학 성분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직접 만드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간결하고 과학적이었다. 마치 약사가 환자에게 약의 성분을 설명하듯 주원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어떤 풀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떤 성분에 민감한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 고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보모는 아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분노도 질책도 없었다. 그 침묵이 민서에게는 오히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을 감지했다. 강주원이란 남자는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자신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위장은 조금씩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며칠 동안 저택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흘렀다. 강주원은 박민서를 향한 노골적인 질책을 거두었다. 대신 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림자처럼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다. 하윤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나직한 목소리, 정원에서 허브를 돌보는 섬세한 손길, 주방에서의 정밀한 움직임까지. 그는 그녀에게서 어떠한 허점이라도 찾아내려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보모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 완벽함이 오히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밤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천둥 소리가 간헐적으로 저택을 울렸다. 자정을 넘긴 시간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주원은 방문을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자 창백하게 질린 하녀가 서 있었다. 회장님, 하윤 도련님께서. 주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가 하윤이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아이는 침대 위에서 불덩이처럼 뜨거운 몸으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천은 40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아이의 작은 몸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미 민서가 와 있었다. 그녀는 주원이 들어온 것도 모르는 듯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 집사님, 어서 주치의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구급차도 불러주시고요. 미지근한 물수건을 많이 가져다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떨림은 없었다. 그녀는 하윤이의 옷을 벗겨 열을 식히면서 아이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렸다. 그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주원은 순간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아들이 사경을 헤매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서 있기만 했다. 곧이어 주치의와 유성병원의 의료팀이 저택으로 도착했다. 하윤이의 방은 순식간에 응급실로 변했다. 각종 의료 장비가 연결되고 의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해열제 주사에도 불구하고 열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경련은 점점 더 심해졌다.
단순한 고열이 아닙니다. 뇌수막염이나 다른 급성 감염을 의심해봐야겠습니다. 주치의의 심각한 목소리에 주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6년 전 차가운 병실 침대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자신의 모습이 하윤희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뭐라도 해봐. 이 나라 최고의 의사들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잖아. 그의 고함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의사들은 그의 분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온갖 검사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병명을 찾을 수 없었다.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도 검출되지 않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만큼 의사에게 두려운 것은 없었다. 그 모든 혼란의 와중에 박민서는 방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하윤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 가쁘게 오르내리는 가슴,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는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나 공포가 아닌 냉철한 분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보았다. 하윤희의 입술과 손톱 끝이 미세하게 파랗게 변하는 것을. 경련의 양상이 일반적인 열성 경련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것은 근육의 수축이 아닌 신경계의 이상 반응에 가까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지식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독성학 신경 양리학, 그리고 6년 전 그녀가 밤을 새워 연구했던 바로 그 독, 강주원이 맞았던 독은 완벽하게 해독되지 않았다. 당시 그녀가 만든 것은 임시 해독제였을 뿐, 체내에 잠복할 수 있는 미량의 잔류 독소까지는 제거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 독소가 유전자를 통해 하윤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혹은 어떤 외부 요인이 아이의 몸에 잠들어 있던 독소를 깨웠을 수도 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가다간 하윤희가 위험해진다. 의사들은 지금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주치의에게 다가갔다. 의료팀의 대화를 방해하는 그녀의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저기 선생님. 주치의는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지금 바쁜 거 안 보입니까? 용건이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은 말씀인 줄은 압니다만. 민서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최대한 어수룩하고 평범하게 보여야 했다. 혹시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소 반응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전에 오래된 의학 서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체내에 아주 미량의 독소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갑자기 이런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녀의 말에 주치의는 코웃음을 쳤다. 보모가 의학 서적을 다 읽나 보군요. 지금은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무시당한 민서는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강주원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눈은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신경독이라고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책에서 읽은 것뿐이라 저도 잘은 모릅니다. 다만 아이에게 나타나는 경련이 일반적인 고열 증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마치 신경이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희귀한 경우라 일반적인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신경독이라는 단어가 주원의 뇌리를 강타했다. 6년 전 자신을 중독시킨 독 역시 신경독의 일종이었다. 주원은 주치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당장 신경 독소 관련 검사를 전부 실시해. 그리고 해독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만약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들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야. 주치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다. 의료팀은 급히 새로운 혈액 샘플을 채취해 희귀 독극물 분석을 의뢰했고 동시에 광범위한 신경 안정제와 독소 중화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기적은 천천히 일어났다. 약물이 투여된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하윤희의 경련이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 거칠던 호흡이 안정을 되찾았고 이마를 뒤덮었던 열기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하윤희는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위기는 넘어간 것이다. 의료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도착한 혈액 분석 결과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하윤이의 혈액에서 극미량의 미확인 신경독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그 성분은 6년 전 강주원에게서 검출되었던 독소의 변종이었다. 보모의 추측이 정확히 들어맞은 순간이었다. 의료진과 사용인들이 모두 물러난 후 텅 빈 복되는 강주원과 박민서 단둘만이 남았다. 동틀 무렵의 희미한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실루엣을 길게 늘어뜨렸다. 주원은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민서와 마주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불안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서늘한 이성과 거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어떤 날카로운 질문보다도 더 집요하게 그녀를 파고들었다. 당신 대체 누구지? 민서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와 마주 서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은 그저 우연히 책에서 본 내용을 말했을 뿐이라는 듯.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거대한 비밀을 감싸고 있던 얇은 막이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주원은 이제 결코 자신을 평범한 보모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떠오르고 하윤이를 위협했던 밤의 위기는 마치 꿈처럼 물러갔다. 저택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표면 아래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불신과 경계심이 흐르는 차가운 공기가 아니었다. 거대한 미스터리를 앞에 둔 폭발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였다. 강주원은 하윤이의 침실에서 밤을 샜다.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박민서에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가서 좀 쉬라는 무미건조한 지시를 내렸을 뿐이다. 평소와 같은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무시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과 계산이었다. 자신의 서재로 돌아온 주원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최진혁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새 내린 비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초회 비서 박민서에 대해 다시 조사해. 내 회장님 이미 조사를... 그건 껍데기였어. 이번에는 진짜를 찾아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필요하다면 해커를 동원하고 흥신소를 이용해. 나는 그녀가 보모가 되기 전의 삶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원해. 특히 대학 시절의 전공과 행적 의료계나 생화학 분야와 관련된 모든 연관성을 샅샅이 뒤져. 이전의 보고서는 쓰레기였어. 이건 명령이다. 수화기 너머의 최 비서는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에 숨을 삼켰다. 그는 즉시 유성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가동했다.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팀이 소집되었다. 조사는 박민서가 졸업했다는 지방의 작은 대학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팀은 곧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의 학적 기록은 존재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완벽하고 단조로웠다. 의심을 품은 팀은 국가기록보관소의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기록을 찾아냈다. 박민서 아동학과가 아닌 한국대학교 생화학과 수석 졸업생. 그녀의 이름 뒤에는 천재수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각종 학회에서 최연소 발표자로 이름을 날렸고 특히 독성학 분야에서는 그녀의 졸업 논문이 학계에 큰 주목을 받았다는 기록도 발견되었다. 그녀가 제출한 이력서는 완벽한 거짓이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그 다음부터였다. 대학 졸업 이후 박민서라는 천재의 흔적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금융거래 기록, 출입국 기록 건강보험 기록이 모두 2년 전에 새로 생성된 것이었다. 그 이전 몇 년간의 삶은 마치 도련해진 것처럼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 아주 전문적인 솜씨로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저택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했다. 강주원은 더 이상 박민서를 닥달하거나 사소한 트집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집요한 관찰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가 하윤이와 대화하는 방식 책을 고르는 기준, 심지어는 걷는 자세까지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그는 때때로 함정을 팠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최신 바이오 기술에 대한 뉴스를 언급하거나 어려운 의학 용어를 흘려보았다. 하지만 민서는 단 한 번도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온화하고 무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어려운 건 잘 모르겠네요 라며 화제를 돌릴 뿐이었다. 그녀의 방언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민서 역시 그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사방이 유리로 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주원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CCTV가 되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는 오직 하윤이에게만 집중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그녀를 둘러싼 차가운 의심의 벽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더욱 깊이 몰입했다. 평범하고 조금 무식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실된 보모.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마침내 최 비서로부터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다. 두꺼운 보고서의 첫 장에는 민서의 대학 시절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학회 발표 중에 찍힌 듯한 사진 속에서 지금보다 앳된 얼굴의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청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의 순종적인 보모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날 밤 주원은 민서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무거운 원목문이 닫히자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주원은 말없이 책상 위에 보고서를 던졌다. 이게 당신이 말한 당신의 전부인가? 민서는 보고서의 표지에 있는 자신의 옛 사진을 보고 순간 호흡을 멈췄다. 그녀의 평온했던 가면 위로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되물었다. 무세운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주원은 차갑게 웃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아동학과 졸업지방대 출신 보모. 그래, 아주 훌륭한 연기였어. 하지만 이것도 연기인가? 그가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펼쳐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한국대학교 생화학과 수석 졸업, 최연소 독성학회 발표자, 박민서. 선명하게 인쇄된 글자들이 그녀의 눈을 파고들었다. 이게 진짜 당신이지. 6년 전 내 몸에 퍼졌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독을 한눈에 알아보고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도 찾지 못했던 해독의 실마리를 던져준 사람. 당신 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위압감에 눌려 모든 것을 실토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부정보다도 더 완강한 저항이었다. 말해, 무슨 꿍꿍이로 이 집에 들어왔지? 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라도 있는 건가? 6년 전 사건과 당신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그의 추궁에도 민서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침묵을 지켰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다시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잔잔해져 있었다. 저는 그저 하윤 도련님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무언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부인에 주원은 실소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흥미가 솟아올랐다. 이토록 완벽한 증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여자. 그녀가 지키려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그는 그녀를 이대로 내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아들의 미래와 연결된 핵심적인 열쇠였다. 주원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선언했다. 조하, 당신이 누구든 무슨 비밀을 가졌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아들 곁에 있는 동안 내 눈 밖을 벗어날 생각은 마. 당신의 그림자까지도 내가 지켜볼 테니 이 집이 당신의 새로운 감옥이 될 거다. 그것은 해고 통보보다 더 무서운 선고였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주원이 서재를 나간 후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지워진 과거가 유령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수년간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익명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강주원의 저택은 아름다운 감옥이 되었다. 박민서의 활동 방향은 저택 내부와 정원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었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은 차단되었다. 강주원은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가두었다. 하지만 그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그녀의 마음과 입은 열지 못했다. 민서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규칙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아침에 일어나 하윤이를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녀의 일과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불안이나 공포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그녀는 여전히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 초연한 태도가 강주원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서 그녀의 과거가 담긴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천재 생화학도 박민서. 그녀의 논문과 연구자료들을 찾아보며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두뇌를 가졌는지 깨달았다. 그런 인재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보모가 되어 이 집에 들어왔을까?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복수를 위해 혹은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지만 그 가설은 매일매일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하윤이에게만 향해 있었다. 아이가 웃으면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아이가 넘어지면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달려갔다. 그 안에는 어떤 계산이나 연기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강주원은 혼란스러웠다. 아기를 품은 사람이 저런 눈빛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서재의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6년 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봉인되어 있었다. 다시는 열어보고 싶지 않은 배신과 고통의 기록들이었다. 그는 왜 이것들을 다시 꺼내볼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박민서라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마지막 단서가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 때문이었을까. 그는 먼지가 쌓인 서류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경찰의 공식 수사기록, 병원의 진료기록, 그리고 강태준의 배임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 기록까지. 그는 자료들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잊고 싶었던 그날의 기억들이 되살아나 머릿속을 헤집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뒤지던 그의 손이 낡은 서류철 하나에서 멈췄다. 그것은 공식 기록이 아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주치의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비공식 자료들이었다. 그 안에는 병원의 공식 해독 절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시도되었던 여러 치료법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손으로 급하게 쓴 듯한 몇 장의 연구 노트 사본이었다. 글씨는 가늘고 단정했다. 노트의 주인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익명의 연구원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노트에는 그가 중독되었던 독극물의 분자 구조 예상작용 기전, 그리고 그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화합물에 대한 가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내용은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그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논리의 정연함과 천재적인 발상만큼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기존의 해독제로는 신경독과 세포 변성독의 결합을 끊을 수 없음. 두 독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특정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효소 저해제가 필요함.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기적의 실체였다. 당시 주치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침 이 독소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던 한 연구원의 비공식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었다. 그 연구원은 자신이 실험 중이던 미완성의 물질을 제공했고 그것이 기적적으로 효과를 보였던 것이다. 주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노트의 맨 마지막에는 해독제의 핵심 성분에 대한 간략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여러 개의 복잡한 화학식과 함께 천연물에서 추출한 보조 성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칼렌듈라 추출물과 캐모마일에서 정제한 아줄렌 성분을 혼합하여 피부 흡수율을 높이고 신경 안정 효과를 유도. 칼렌듈라, 캐모마일. 그 단어들을 본 순간 주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개처럼 터져나갔다. 그의 뇌가 정지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통유리창 너머 정원에서 하윤이와 함께 민들레 씨앗을 물고 있는 박민서의 모습에 고정되었다. 며칠 전 하윤이가 잔디 알레르기로 발진이 생겼을 때 그녀가 만들어왔던 투명한 연고, 그 안에서 푸르게 빛나던 잘게 빠인 잎사귀, 그리고 그녀가 담담하게 설명했던 연고의 성분, 캐모마일과 칼렌듈라를 증류수에 우려내 만든 겁니다, 회장님. 퍼즐 조각들이 섬광과 함께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다. 한국대학교 생화학과 수석 졸업생, 최연소 독성학회 발표자. 6년 전 아무도 몰랐던 희귀 독소의 해독법을 제시했던 익명의 연구원. 하윤이의 희귀한 증상을 한눈에 신경독의 반응으로 간파했던 보모.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 천연 허브로 직접 약을 만들어주던 여자.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민서. 주원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허탈하게 웃었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미친놈이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그는 자신의 집에 가두고 감시하고 협박했다. 그녀를 의심하고 모욕하고 상처 입혔다. 그는 그녀가 하윤이를 돌보는 진심을 영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의 지식을 위협으로 간주했다. 그동안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남자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경멸의 눈빛을 보낼 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도 그녀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다. 끔찍한 후회와 죄책감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불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통제라는 이름 아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준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햇살 아래 하윤이는 민서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저 미소와 평화를 지켜준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강주원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리쳤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그의 영혼을 뒤덮은 거대한 후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강주원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서재에 홀로 앉아 그는 수백 번, 수천 번 자신이 박민서에게 내뱉었던 모진 말들을 되감았다. 전문가인 척하지 마. 당신의 생각 따위는 필요 없어. 내 규칙을 어기면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그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평소와 전혀 다른 회장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1층 주방으로 내려와 하윤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민서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등은 너무나 가늘고 연약해 보였다. 저 작은 어깨로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을까.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에 민서가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즉각 경계심이 서렸다.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것일까? 그동안 주원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사과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는 우물쭈물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 결국 그가 내뱉은 말은 고작 그것이었다. 민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주원이라는 남자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내가 오해했던 것들이 많아. 미안하다. 그의 사과는 딱딱하고 어색했다.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것 또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새로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주원은 그녀의 불신을 읽었다. 그는 답답함에 마른 세수를 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야 했다. 오늘부로 당신에 대한 모든 감시는 해제한다. 압수했던 휴대전화도 돌려주지. 원한다면 언제든지 외출해도 좋아. 아니, 오늘은 하루 쉬도록 해. 답답했을 텐데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 그의 제안에 민서는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윤 도련님 곁에 있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이건 명령이야. 오늘은 쉬어. 그의 어조는 여전히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필사적인 부탁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한편 서울의 다른 한쪽에서는 6년 전의 악몽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제약회사 바이오넥스의 윤석호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통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주원 회장의 아들이 최근 원인 불명의 경련으로 입원했었고 그때 집안의 보모 하나가 희귀신경독을 언급해서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윤석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6년 전 강태준과 손을 잡고 강주원에게 독극물을 투여했던 공범이었다. 강태준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왔다. 그에게 6년 전 사건은 완벽하게 묻힌 과거여야만 했다. 그 보모에 대해 알아봤나? 신원 조회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 6년 전 우리의 계획을 망쳐놓았던 그 빌어먹을 연구원일 가능성이 있어. 윤석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그의 책상 위에는 박민서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한국대학교 생화학과 출신이라는 정보가 올라왔다. 사진을 본 순간 윤석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기억했다. 6년 전 병원에서 기적의 해독제를 들고 나타났던 젊은 연구원의 얼굴을. 그녀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강주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윤석호가 지난 6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처리해야 할 사람이 생겼다. 사고로 위장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아주 깨끗하게. 그날 오후 민서는 주원이 내어준 차를 타고 저택을 나섰다. 주원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려는 선의의 행동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의가 그녀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은 셈이 되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바깥 공기에 민서는 잠시나마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차가 한적한 한남대교 위를 지날 때였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거대한 덤프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운전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육중한 트럭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쾅 가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차는 몇 바퀴를 구른 후 다리 난간에 부딪히고서야 멈춰섰다. 민서는 안전벨트 덕분에 차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은 면했지만 머리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의식이 흐릿해졌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회색 하늘이 보였다. 귓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녀의 의식이 점점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성그룹 회장실. 강주원은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민서가 탄 차량의 이동 경로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닌 보호를 위한 마지막 집착이었다. 그가 잠시 서류에서 눈을 들었을 때 모니터 위의 빨간 점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곧이어 충격 감지라는 경고 메시지가 섬광처럼 깜빡였다. 주원의 심장이 멎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다. 화면에 표시된 위치는 한남대교 위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초의 비서, 지금 당장 보안팀 전부 한남대교로 보내. 박민서 씨가 탄 차량에 사고가 났어, 빨리. 그는 겉옷을 챙길 겨를도 없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무사해야 해. 그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난간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검은색 세단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다. 주원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다. 경찰의 저지선도 사람들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급대원들이 간신히 차에서 끌어낸 민서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들것 위에 축 늘어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창백한 얼굴을 적시고 있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주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6년 전에 그놈들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번 목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빚을 갚기는커녕 더 큰 상처만 안겨준 그녀였다. 민서 씨, 박민서 씨. 그는 들것으로 달려가 그녀의 이름을 절규하듯 불렀다. 자신의 목소리가 끔찍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병원 복도를 채운 소독약 냄새가 강주원의 코를 찔렀다. 그는 수술실 앞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얀 벽, 차가운 공기, 강한이 들려오는 기계음. 모든 것이 6년 전 그가 누워있던 중환자실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주원은 스프링처럼 튕겨나가 의사에게 달려갔다. 환자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지만 뇌출혈은 피했습니다. 다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더 큰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VIP 병실로 옮겨진 민서의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링거줄을 매달고 잠들어 있는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이마의 붕대가 그의 시선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천으로라도 그녀를 녹여주고 싶다는 듯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나직한 속삭임은 텅 빈 병실에 공허하게 울렸다.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 무력했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그는 병실 밖으로 나와 최진혁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악귀처럼 차갑고 살벌했다. 사고 현장의 모든 증거를 확보해. 덤프트럭 운전사 살아있다면 당장 잡아들여. 죽었다면 그 배후를 찾아내. 유성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24시간 안에 내 앞에 범인을 대령해. 최 비서는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피해 복수를 예고하는 선전포고였다. 보안팀과 정보팀은 즉시 움직였다. 덤프트럭 운전사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그가 버리고 간 트럭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대포트럭이었고 운전사는 거액의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한 전과자였다. 그의 계좌를 추적하자 돈의 출처는 유령 회사를 거쳐 제약회사 바이오넥스로 이어졌다. 바이오넥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세인 윤석호 전무, 최 비서의 보고를 받은 주원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섰다. 6년 전 강태준의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뱀. 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윤석호는 박민서의 정체를 알아차린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그녀를 제거하려 한 것이다. 그때였다.
병실 안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주원은 미친 듯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서가 눈을 뜨고 있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그에게로 향했다. 여기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주원은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병원입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민서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내 모든 것을 기억해낸 듯 눈을 감았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위장이 없었다. 대신 깊은 체념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벽은 무너졌다. 그들이 저를 찾아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두려움이 묻어났다.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석호 맞습니까? 민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아는 것일까? 주원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모든 걸 말해줘요. 6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신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 살아야만 했죠? 민서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하지만 주원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수년간 닫아두었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당시 윤석호 교수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이었다. 윤석호는 학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제자들의 연구 결과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면이 있었다. 민서가 개발한 해독 물질 역시 그의 강탈 목록에 오를 예정이었다. 강주원의 독극물 사건이 터졌을 때 민서는 순수한 의학적 책임감으로 자신의 미완성 연구 결과를 병원에 제공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윤석호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민서의 연구 결과를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학회에 발표해 엄청난 명성을 얻었고 동시에 이 사실을 아는 유일한 증인인 민서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민서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웠다. 경쟁사의 연구 자료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고 학계와 업계에서 그녀를 완전히 매장시켰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민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등을 돌렸고 그녀의 미래는 산산조각났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흔적을 지우고 잠적하는 길을 택했다. 평범한 보모가 되어 강주원의 집에 들어온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해독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혹시 모를 장기적인 부작용이나 잔류 독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은 자신의 연구에 대한 마지막 책임감이었다. 하윤이가 보인 이상 증세는 그녀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저는 그저 제가 만든 약이 한 아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주원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의 깊이를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 한 천재의 인생이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송두리째 파괴되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비극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만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속죄는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놈들이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건 이제부터 내 몫입니다. 그는 민서를 내려다보았다. 박민서 씨,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싸울 겁니다. 당신의 명예, 당신이 빼앗긴 인생, 우리가 전부 되찾아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던 차가운 지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이해하고 함께 싸우고자 하는 동지의 눈이었다. 수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외로움과 두려움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를 믿고 싶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적의 공격이 가장 거셌던 절망의 순간, 두 사람의 연약한 신뢰는 마침내 깨지지 않을 단단한 동맹으로 거듭났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민서의 VIP 병실은 어느새 유성그룹의 비밀작전 본부로 변해 있었다. 강주원은 자신의 집무실을 통째로 이곳으로 옮겨왔다. 최진혁 비서와 보안팀장, 그리고 법무팀장이 수시로 드나들며 정보를 교환했다. 그 중심에는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는 박민서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빼앗긴 자신의 삶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칼을 가는 복수자이자 이 모든 작전을 설계하는 총사령관이었다. 윤석호는 곧 바이오넥스의 신약 NX7 출시를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성공을 발판으로 회사의 대표 자리에 오르려 하겠죠.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화면에 복잡한 분자 구조식을 띄웠다. NX7의 핵심 기술은 제가 6년 전 개발했던 해독제의 파생 기술입니다. 윤석호는 제 연구 노트를 훔쳐 그것을 항암제로 둔갑시킨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부분을 놓쳤어요. 이 기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약효가 발현되는 대신 오히려 세포를 파괴하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죠. 주원은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병약한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를 이야기하는 그녀는 그 어떤 전사보다도 강하고 눈부시게 빛났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점을 세상에 폭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폭로해서는 안 돼요. 윤석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주원의 정보팀은 유럽의 한 유령 연구소 명의로 NX7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위조된 데이터를 인터넷에 유출했다. 이 데이터는 바이오 업계에 즉시 퍼져나갔고 바이오넥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최진혁 비서는 언론계와 금융계에 NX7의 기술적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야의 천재 과학자가 있다는 소문을 흘렸다. 궁지에 몰린 윤석호는 미끼를 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신약 발표회와 투자 설명회를 예정대로 강행하며 이 자리에서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제야의 천재 과학자를 특별 연사로 초빙했다고 발표했다. 그가 초빙한 과학자는 물론 신분을 위장한 박민서였다. 결전의 날, 수많은 기자와 투자자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찬 컨퍼런스 홀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단상 위에 선 윤석호는 자신만만한 미소로 신약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특별 연사를 소개했다. 여러분께 NX7의 안정성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실 스위스에서 오신 닥터 헬렌박을 소개합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 옆에서 휠체어를 탄 한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조명이 다시 그녀를 비추었을 때 윤석호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은 닥터 헬렌박이 아니었다. 며칠 전 교통사고로 죽었어야 할 박민서였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서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단단했다. 제 이름은 박민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NX7의 진짜 개발자입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서는 윤석호의 사색이 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NX7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암제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미완성된 독극물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훔치고 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인생을 망가뜨리고 최근에는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저기 서 있는 바이오넥스의 윤석호 전무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본 연구 데이터를 띄웠다. 윤석호가 훔쳐간 데이터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를 그녀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냈다. 윤석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증거도 없는 모함이라고. 바로 그 순간 컨퍼런스 홀의 모든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주원의 보안팀이 확보한 윤석호가 덤프트럭 운전석에 살인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과 CCTV 영상이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6년 전 그가 강태준과 범행을 모의하는 대화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석호는 무대 위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행사장 출입구에서는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년간 그녀를 짓밟았던 거대한 악은 수많은 대중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몇 주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저택의 정원은 이전의 냉기를 완전히 벗고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다. 윤석호와 그의 공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박민서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세계 유수의 연구소에서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지만 그녀는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하윤이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강주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민서의 앞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말을 꺼냈다. 박민서 씨, 미안하다는 말로는 제 죄를 다 씻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저는 눈앞에 있는 기적을 알아보지 못했고 제 멋대로 당신을 판단하고 상처 입혔습니다. 제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평생에 걸쳐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아들을 지켜준 수호 천사이며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준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당신이 다시는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게 그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난 사람의 따뜻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곁으로 작은 아이가 달려와 그들의 다리를 껴안았다. 아빠 선생님, 같이 놀아요. 하윤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주원과 민서는 아이를 가운데에 두고 마주보며 함께 웃었다.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는 이제 지나갔다.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저택은 이제 세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